안녕하세요. 철학하는 과학, 과학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2021년에 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권을. 이 책은 시기적으로는 1990년도부터 이 내용을 강의를 시작했으니까요. 한 30년, 40년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30년 정도 이렇게 되네요. 상당히 오랫동안 강의했던 과목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과학 철학의 이해라는 이런 과목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상당히 많은 대학생들이 특히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제 이 과목을 상당히 좋아해 줘서 이걸 나중에 대중적인 책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권 책을 쓰게 됐네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면 저는 이제 공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공고의 교사도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다니는 중에 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래 이제 이 책에 서문에도 썼지만 제가 과학 철학을 공부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그냥 막연히 미래의 한국에 어떤 가치관을 좀 준비해 두면, 왜냐면 한국이 틀림없이 경제력 성장이 될 것 같고, 경제 성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을 때 사람들이 너무 물질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도 내 인생을 가치관을 찾는데 인생을 다 소진하다가 실패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단단히 각오를 먹고 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 철학에 빠져버렸어요. 철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자마자 과학의 연구 방법에 관한 소개를 좀 받고 나서 이 공부가 더 재미있겠다라는 생각, 또 이 공부가 더 급하다라는 생각, 한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는 철학 공부가 있다니 그런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 대학원 졸업할 때쯤 이미 알게 됐어요. 그런 거를 철학적으로 찾을 수 없다는 거를 이미 결론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제가 제 책 3권에 다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아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제가 고집을 부렸죠. 석사 때 이제 공부한 그 배경에서도 그렇고 철학을 뇌과학에 근거해서 철학을 연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어떻게 성장하고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이제는 뇌과학으로 공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 것이 신경철학이라는 거예요. 뉴로필로소피, 뇌과학에 근거하는 철학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은 제 책 4권에서 소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책을 초창기에 이제 과학 교사 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으로 이제 철학의 나무라는 책을 처음에 좀 썼다가 이 책이 좀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손을 봐서 2권을 쓰고 3권, 4권 쓰려고 했던 거를 갖다가 2권 쓰고 그다음에 3권, 4권 쓰려고 했던 걸 갖다가 3권 쓰려고 했던 걸 4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들 그리고 논문들이 있는데요. 제 논문 중에서 제일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창의적 과학 방법으로서 철학의 비판적 사고. 그래서 창의적 과학을 연구하려면 철학을 연구한 것이 왜 도움이 되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물론 제 책의 전체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고요. 제가 신경철학을 연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번역책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권의 책들, 이런 책은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번역해서 그래서 이제 철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그런 학문에 관한 이런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출판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10주 동안 강의할 목차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1권과 2권은 비교적 책 내용이
비교적 좀 어렵지 않다고 제가 생각해서 2주에 끝내는 거로, 그래서 1권 2주. 처음에는 이제 오늘 이야기는 철학이, 철학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과학과 철학의 관계 이런 걸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플라톤 철학이 이데아의 이론 그러고 알고 있는데 그게 과학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이런 걸 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무슨 과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조금 있다가 이제 과학과 왜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철학이 훨씬 쉽게 이해가 잘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주, 4주에는 데카르트, 뉴턴, 로크 이렇게 꾸몄는데요. 데카르트 다음에 뉴턴을 연결시켰는데 뉴턴은 데카르트 철학을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뭘 공부했는지, 데카르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뉴턴은 과연 진짜 철학을 했나? 이런 거죠. 사실 뉴턴의 책 2권, 자연철학의 수학적 구조, 그리고 옵틱스, 광학이라는 책. 그 책은 말이죠. 앞에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구조라는 책에서는 학문의 지식체계를 밝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학을 밝히기도 하지만 후학들이와 학문을 하려면 나와 같은 체계로 당신의 학문을 설명하시오.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옵틱스, 광학이라는 책, 이 책에서는 말이죠. 후학들이요. 학문을 연구하거들랑 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세요. 그리고 방법론을 소개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토마스 쿤이 나중에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계기도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카르트 이성주의자, 보통은 이제 합리주의자라고 부르지만 반면에 이제 경험주의자, 로크, 휴움, 그리고 이제 칸트 이런 사람들, 칸트는 이제 구성주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르게 부르지만 어쨌든 그 칸트가 뉴턴 역학을 공부하고 왜 자신의 순수이성 비판을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수리철학의 대가 러셀, 또 그 제자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각을 계산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를 개발해서 현대 컴퓨터 문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소개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권에서는 말이죠. 논리실증주의자를 얘기할 건데요.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이 과학의 방법론, 과학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의 전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7주차에 거쳐서는 이제 그런 논란 끝에 결국 밝혀낼 수 없다고 하는 중에 이제 1900년대에 이제 학문에 대단한 혁명이 있었어요. 수학에서 이제 괴델이 불완전성 정리를 내놓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우스라든가 이제 리만 이런 사람들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내놨고,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내놨죠. 그렇게 해서 수학과 기하학과 그다음에 물리학 이런 학문들이 칸트가 말할 때 선험적 종합 판단이거든요. 칸트가 말했던 선험적 종합 판단에 다 변화가 일어나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연구돼야 될 방향을 설정하게끔 정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과학의 발전 때문에 철학의 방향이 휙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공부할 거고, 특히 이제 미국의 철학, 프라그마티즘이 그렇게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것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서양 철학의 그 유력한 대세 또는 그 유력한 철학, 그건 어떤 철학이냐?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의 프라그마티즘이다. 한국에 이제 실용주의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 용어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한국의 학계에서는 요즘에 이제 실용주의라는 말보다는 이제 원어로 프라그마티즘이라고 그냥 쓰자 이렇게 요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권은 말이죠. 역시 세 주에 걸쳐서 할 건데요. 튜링과 폰 노이만. 왜 갑자기 철학 얘기하다가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튜링이라는 사람이 컴퓨터의 원리를 이야기했지만 튜링이 그 논문을 어디다 냈느냐 하면 철학학술지 마인드라는 저널에 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것을 철학 논문으로 제출했어요. 사실상 거기서는 괴델의 입장과 같다는 수리철학적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번에 쓴 논문 1950년도의 논문에서는 또 어떠냐면은 역시 마인드에 제출하면서 이 미래의 컴퓨터, 자신이 만드는 컴퓨터가 자기는 만들지도 못하면서 아직 만드는 컴퓨터가 지적 기계가 될 거다 라는 주장을 상당히 반론을 고려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해가면서 철학 논문으로서 제출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미래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처럼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얘기는 지금도 논란 중이지만 철학적이든 과학적이든 논란 중입니다만 어쨌든 튜링은 확신했어요. 그런 얘기가 과연 어떤 건지도 나중에 좀 보고요. 폰 노이만은 튜링 기계를 만든 사람은 폰 노이만이에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만들자마자 폰 노이만은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뇌과학을 닮은 뇌신경망을 닮은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이 발전해서 그 개념이 현재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런 거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뇌과학 그리고 이제 철학이 같이 버무려져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신경철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느 정도 어떤 능력을 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얘기를 철학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9주차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10주차의 마지막 마무리로서 과연 이런 신경철학적으로 볼 때 통섭이라는 거, 융합이라는 거, 그건 무엇이고 학문은 어떻게 연구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창의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줄기로 꿰지는 것이죠. 우리 지식, 알미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탐색해 들어가면서 철학자들이 물었던 궁금해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런 논의를 하고 마침내 서양의 과학의 대가들이 철학적 논의를 그렇게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러니까 과학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철학을 공부했던 아인슈타인이 철학을 공부하고 하이젠베르크가 아예 철학책까지 쓰면서 양자역학 공부를 했던 그 이유가 뭔지, 그런 것이 과연 왜 창의성을 유도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얘기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비로소 철학이 과연 어떻게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지, 결국 이제 우리 사회에 왜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득하려는 이야기가 이제 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다면 책이 다 이미 있어요. 그리고 쉽습니다. 중학교 과학 정도 실력이면 여기 나오는 과학 얘기는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인공지능까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다 됩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과학과 철학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고요. 그리고 과학에 특히 어떤 철학적 사고, 어떤 비판적 질문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대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